인도 고지대의 산과 성스러운 강으로 둘러싸인 외딴 마을에서 시간과 운명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소년이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아르준 대부였다. 생후 몇 달이 지나기도 전에 그의 존재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다른 아이들이 겨우 옹알이를 배울 때 아르준은 이미 완전한 단어들을 말했고 마치 언어가 배움이 아니라 기억인 것처럼 보였다. 겨우 4살이 되었을 때 그는 전생의 티베트 승려였다고 말해 가족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것은 아이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었다. 그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원과 의식, 상징들을 묘사했다. 자신은 히말라야의 차가운 산들 속에서 깨달음을 찾기 위해 수년간 침묵 속에 있었다고 말했다. 부모에게는 그 말이 불가능하게 들렸지만 마을의 어르신들은 그의 말을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영성과 일상이 나란히 존재하는 인도에서는 아르준의 말이 무게를 지녔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산의 아들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가 고대의 집단 기억을 지니고 있으며 이제 그것이 깨어나고 있다고 여겼다. 그가 자라면서 그의 정신은 드물게 볼 수 있는 능력을 드러냈다. 교사들은 그가 특히 논리와 철학과 관련된 과목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쉽게 배운다고 보고했다. 다른 아이들이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며칠이 걸릴 때 아르준은 이미 그것들을 알고 있는 듯했다. 마치 대답이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다가 드러날 기회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이 능력으로 인해 일부 학자들은 그를 인디고 차일드라고 보기 시작했는데 이는 보통 이상의 지각력을 지닌 아이들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하지만 그의 청소년기를 진정으로 각인시킨 사건은 신성한 도시 바라나시에서 일어났다. 겐지스 강가에서의 수학여행 중 아르준은 무리에서 떨어져 석양빛을 반사하는 강물을 앞에 두고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반쯤 감은 눈으로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왕들의 에너지가 돌아오고 5방향이 다시 하나로 합쳐질 것이다. 겉보기에 수수께끼 같은 그 문장은 함께한 교사가 받아 적었고 이후 그 기록은 영성 포럼과 심지어 학술 토론에서도 퍼졌다. 어떤 이들에게는 단지 신비주의에 빠진 청년의 말로 보였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깊은 상징성이 담겨 있었다. 왕들의 에너지는 단지 정치나 경제 권력에 기반한 것이 아닌 정의와 균형의 뿌리를 둔 진정한 리더십의 부활로 해석되었다. 5방향이라는 개념은 단지 4개의 방위만을 인정하지 않고 중심까지 포함했던 고대 아시아 전통을 상기시켰다. 중심은 세상을 지탱하는 축으로 여겨졌다. 이 순간은 그의 삶에서 분수령이 되었다. 그때까지 아르준의 말은 조숙한 소년의 호기심 어린 발언으로 여겨졌지만 바라나시에서 그의 말은 예언처럼 들렸다. 결국 그 도시는 아무 곳이 아니었다. 인도에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 중 하나로 여겨지는 바라나시는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영적 정화를 위해 찾는 곳이다. 그리고 바로 그곳, 신자들의 흐름 한가운데서 아르준은 오늘날까지도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남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학자들은 우타라칸드 출신 이 젊은이의 삶과 발언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불교 승려들은 그가 말하는 전생의 기억에 관심을 가졌고 인도 및 해외의 과학자들은 그의 비범한 지능에 놀랐다. 언론인들은 그와 함께 지낸 이들의 증언을 찾으며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려 했다. 점점 아르준은 단지 지역의 신동이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을 받는 인물이 되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던진 질문은 단순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오래된 기억을 지닐 수 있는가? 어떤 이들에게는 단순한 우연처럼 보였지만 다른 이들은 그것이 일반적인 이해를 넘어선 무언가라고 믿었다. 분명한 것은 아르준 대부의 삶이 점점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미래에 대한 단서를 담고 있는 듯 기록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이 여정의 시작은 아르준이 단순히 영리한 소년으로만 보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는 마치 두 세계 사이를 걷는 듯했다. 평범한 어린 시절과 깊은 영성의 세계 사이를. 그의 말은 계획된 것도 인정받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들은 단지 나타났고 더 큰 기억의 조각들처럼 현재에 메아리쳤다. 그가 바라나시에서 왕들의 에너지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어쩌면 단순한 통치자들을 말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것은 인류가 잃어버린 진정성과 공동선을 위한 리더십 같은 가치를 뜻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가 말한 5방향이 다시 하나로 합쳐질 것이라는 말은 민족과 문화 간의 화해 혹은 인간과 자연의 균형 회복에 대한 필요성을 말한 것일 수도 있다. 바라나시에서의 사건 이후
아르준 대부의 삶은 더욱 특별한 방향으로 나아갔다. 어린 시절부터 이미 비범한 지성을 보여주던 그는 청년기에 이르러 그 능력이 더욱 뚜렷해졌다. 17살에 그는 뉴델리의 가장 명망 있는 대학 중 하나에 입학하여 물리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숫자, 공식, 복잡한 개념을 다루는 그의 탁월함은 어린 시절부터 교사들의 주목을 받아왔기에 이 선택은 자연스럽게 여겨졌다. 아르준은 우주의 구조를 설명하려는 여러 이론에 몰두했다. 별들의 움직임, 보이지 않는 물질, 현실을 지탱하는 힘들을 물리 법칙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그는 매료된 듯 탐구했다. 그러나 공부가 깊어질수록 그는 방정식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되었다. 그의 눈에 과학은 우리가 존재라고 부르는 것의 표면만을 보여줄 뿐이었다. 숫자 뒤에 감춰진 것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바로 이 시기에 그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학을 자퇴한 것이다. 많은 동료들이 학계 경력이나 유명 연구소의 자리를 꿈꾸던 반면 아르준은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 가족과 교수들에게 공부를 중단하고 히말라야로 떠나겠다고 알렸다. 그는 단지 물질 너머에 있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만 말했다. 그 후 3년간 그는 혹독한 겨울이 생존조차 위협하는 고립된 지역의 수도원에서 지냈다. 그곳에서 그는 명상 수행에 몰두했으며 특히 시간의 수레바퀴로 알려진 칼라차크라 전통을 깊이 탐구했다. 이 고대 수행법은 티베트 승려들에 의해 전해져 온 것으로 삶의 흐름뿐 아니라 인간과 우주의 연결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돌아왔을 때 아르준은 더 이상 대학 복도를 떠났던 그 젊은이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가장 회의적인 이들조차 놀랄 만큼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후의 인터뷰에서 그는 과거와 미래는 분리된 선이 아니라 현재라는 바닷속을 함께 흐르는 강줄기들이라고 밝혔다. 그의 관점에서 모든 사건은 이미 얽혀 있으며 시간은 고정된 연속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하는 원이라고 했다. 이러한 통찰은 많은 이들이 그의 예측법이라고 부르는 방식의 기초가 되었다. 직감이나 단편적인 상징에 의존하는 일반적인 예언자들과는 달리 아르준은 현실을 해석하는 독자적인 방식을 개발했다. 그는 역사적 주기의 반복을 연구하며 특정한 패턴들이 세기를 거쳐 어떻게 되풀이되는지를 관찰했다. 또한 지질학적 기록들, 예를 들어 지각판의 움직임이나 기후 불안정성의 징후들도 분석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 흐름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집단적인 사상과 감정이 어떻게 사회를 형성하는 운동으로 변모하는지를 감지했다. 그의 능력은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아르준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이 모든 요소를 마치 복잡한 수학 함수처럼 통합하여 시간에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시간의 삼각형이라는 개념을 말했는데 이는 자연, 역사, 인간의 에너지라는 세 가지 힘이 특정 지점에서 교차하며 결정적인 사건을 만들어낸다는 은유였다. 이 과정은 단순한 지적 활동이 아니었다. 매일 새벽 3시 3분, 아르준은 히말라야의 수도원에서 배운 명상 의식을 수행했다. 그는 이 시간대에 인간의 정신이 모든 시간대를 연결하는 침묵에 더 깊이 접근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곳에서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간 그는 겉보기엔 관련 없어 보이는 사건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을 발견한다고 말했다. 그의 젊은 시절에 실시된 의료 검사 결과를 본 과학자들은 큰 흥미를 보였다. 자기 공명 영상 MRI에서는 그의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의 연결이 평균보다 훨씬 밀집되어 있음이 나타났다. 일부 신경학자들은 이것이 그의 비범한 기억력과 복잡한 정보의 연관 능력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이를 생물학적 설명을 넘어서는 어떤 감각의 확장, 즉 극히 드물게 문서화된 인식 능력의 한 형태로 보았다. 그렇게 아르준의 명성은 점차 커져갔다. 단순한 모호한 발언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실제 사건과 일치하는 예측들 때문이었다. 아르준은 자신이 문자 그대로 미래를 본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신호들을 해석할 뿐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퍼즐 조각들을 조합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 일도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없다. 우리가 미래라 부르는 것은 이미 현재의 조각나 존재한다. 보는 법만 알면 된다. 2022년 초 아르준은 뉴델리에서 열린 한 영성 포럼에서 공개적으로 연설하며 서쪽의 거인과 동쪽의 어린 형제 사이에 벌어질 큰 갈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 불화가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로 시작되지만 곧 무시할 수 없는 깊은 시면으로 변할 것이라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목격하게 되었다. 많은 이들이 그 은유를 강대국 러시아와 비교적 힘은 약하지만 지리적 정치적으로 핵심적인 인접 국가 간의 충돌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했다. 우연의 일치로는 가장 회의적인 이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 영향력은 이듬해 더욱 커졌다. 2023년 1월 아르주는 해가 떠오르는 땅이 흔들리고 도시를 삼킬 균열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했다. 당시에는 그 말을 주목한 이들이 많지 않았으나 2월에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대지진이 발생해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다. 다시 한번 그의 말과 현실 사이의 연결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해 보였다. 그해 3월 또 다른 경고가 무시무시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는 5개의 불꽃이 동시에 솟구치고 그들의 결합으로 땅의 정화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추상적인 은유처럼 보였던 이 말은 대한민국이 겪은 다발적 화재 사태로 현실이 되었다. 경북, 강원, 충북, 전남, 그리고 제주도까지 서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동시에 산불이 발생했다. 수일간 이어진 재난은 지역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의 고통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의 말을 따라온 이들에게는 5 불꽃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실현된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사건들은 아르준 대부를 단순한 예언자가 아닌 실제로 대규모 사건을 예견할 수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그것은 모호한 추측이 아닌 특정한 맥락 속에서 해석되었을 때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현실과 맞아떨어지는 은유들이었다. 그의 명성은 인도를 넘어 국제 포럼까지 퍼져나갔고 학자들은 그의 예측을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역사적 인물들과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초기의 예측들이 호기심을 자극한 것과 달리 그의 조국에 대한 경고는 불안감을 자아냈다. 2025년에 열린 한 모임에서 아르주는 인도가 자연재해로 인한 시련의 시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겐지스 강이 계곡에서 물이 넘치고 히말라야 산맥에서 흔들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신의 벌이 아니라 인간이 야기한 불균형의 필연적 결과라고 그는 설명했다. 수십 년 동안 자연은 한계 없이 착취당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강은 방향을 틀었고 숲은 베어졌으며 도시는 취약한 지형 위에 세워졌다. 지구는 살아있는 몸과 같아서 너무 심하게 압박당하면 결국은 그 힘을 홍수, 가뭄, 지진의 형태로 되돌린다는 것이다. 그의 은유는 단순하면서도 강렬했다. 북은 음악에 맞춰 조화를 이루며 울릴 수 있지만 쉴 새 없이 두드려진다면 결국에는 갈라질 것이다. 그의 예언은 환영받지 못했다. 인도 당국은 그의 발언을 불안만 조장하는 경고라고 보았고 일부 국민은 이를 무시하는 편을 택했다. 하지만 환경 전문가들은 그의 말에서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신 자료들은 이미 겐지스 계곡이 히말라야 빙하의 가속화된 해빙으로 인해 홍수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네팔과 인접한 지역들에서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경고도 연구들을 통해 제기되고 있었다. 국제적으로 주목받은 여러 예측 이후 아르준 대부는 한 특정 국가에 주의를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그의 연설 속에서 한국의 미래는 모순적인 궤도로 묘사되었다. 눈에 띄는 거대한 성장과 동시에 내면의 취약함이 함께하는 길. 그에 따르면 2025년 이후 한국은 놀라운 경제적 확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시장은 활기를 띠고 수출 수치는 치솟으며 기술 및 반도체와 같은 전략 산업은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 했다. 그의 은유는 명확했다. 같은 땅 위에 태양이 3번 떠오를 것이며 떠오를수록 더욱 높이 빛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를 몇 년 안에 한국이 연이어 세계의 주목을 끌만한 성취를 이룰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아르주는 이러한 성장은 더 복잡한 과정의 외면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빠르게 자라난 튼튼한 나무가 시간이 지나며 내부부터 썩어 들어가는 모습을 비유로 들었다. 그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는 하나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부는 증가하지만 그 속에서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고 청년들은 평생 갚아야 할 빚에 내몰릴 것이다. 동시에 고령화는 거리를 조용하게 만들며 노인들만 남고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는 한 온라인 중개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집들은 황금빛으로 빛나겠지만 그 안에서는 공허함이 메아리칠 것이다. 이 진단은 이미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반영하고 있었지만
아르준이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방식은 사람들에게 더 큰 인상을 남겼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의 성장은 분명 실제하겠지만 동시에 매우 취약할 것이다. 마치 기초가 썩어가는 성처럼. 그의 발언은 단순한 경제적 예측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적이며 동시에 영적인 경고였으며 지나친 물질적 진보가 인간의 생명력을 질식시킬 수도 있다는 미래를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아르준은 가장 신비로운 비전 중 하나를 드러냈다. 그것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명절 중 하나 동안 나타날 신비한 인물의 등장에 대한 예언이었다. 그가 언급한 시기는 추석, 전통적인 수학의 명절, 혹은 개천절과 같은 날들이었다. 개천절은 한민족의 신화적 건국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는 말했다. 수만 명 앞에 예기치 못한 존재가 나타날 것이며 그의 눈빛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을 흘리게 만들 것이다. 아르준에 따르면 그는 정치 지도자도 아니며 권력의 상징을 지닌 인물도 아니다. 오히려 그는 매우 소박한 사람으로 장식도 없고 인정을 구하지도 않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잠든 의식을 깨울 수 있는 힘을 지닐 것이었다. 아르준은 이 등장을 하나의 사건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100만 명 이상에게 영향을 줄 100,000명을 하나의 감정으로 묶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가 사용한 은유는 강렬했다. 그는 왕관을 쓰지 않겠지만 산들이 그의 앞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는 검을 들지 않겠지만 바다가 그의 길을 열 것이다. 많은 이들은 이를 하나의 영적 부름으로 받아들였다. 어떤 상징적 지도자, 지위 없이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을 가리킨다고 본 것이다. 또 다른 이들은 이 예언을 예로부터 한국에서 제사장이나 선인이 왕좌에 오르지 않고도 나라를 이끌 수 있었던 전통과 연결지었다. 이 예언의 감정적 파급력은 집단의 반응 묘사에 있었다. 아르준은 말하길 이 인물을 보는 자는 눈물을 참지 못할 것이며 그의 목소리를 듣는 자는 자신 안의 의식이 깨어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오랜 습관을 끊고 심지어 가장 완고한 사람에게조차 회개의 마음을 불러일으킬 깊은 내면의 움직임이었다. 아르준에 따르면 이 등장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한국 민족에게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마치 한반도의 역사 속에 새로운 장이 쓰이기 시작하는 듯한 순간, 외적으로는 커져만 가는 물질적 번영과 내적으로는 침식되어가는 정신 사이의 간극을 이 인물은 상기시키는 존재가 될 것이다. 잊혀진 가치를 되살리는 상징으로. 한국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예언이 고대 제천 의식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제천은 하늘에 감사하는 고대 의식으로 오래전부터 사람들을 기도로 모이게 하고 민족과 신성을 다시 연결하던 행사였다. 아르준의 예언은 그 정신을 현대적인 규모로 되살리는 메아리처럼 들렸다. 아르준 대부의 비전은 인도나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일본으로도 시선을 돌려 지역 전체에 영향을 줄 정치적 변화들을 묘사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지만 이 인물은 주변국과의 대화나 협력을 추구하지 않는 성향을 지닐 것이다. 오히려 그는 거리두기를 택하며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 최근 시도된 화해의 움직임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러한 예측은 실제 정세와도 공명했다. 일본 정치는 최근 지속적인 변화와 불안정을 겪고 있다. 오랫동안 의회를 지배해온 자민당은 더 이상 압도적인 영향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국내외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이는 드물다. 아르준은 이 배경을 일본과 한국 간의 관계가 다시 냉각기로 들어설 신호로 해석했다. 마치 겨울의 바람이 오래된 인연 위로 불어오는 것처럼 말이다. 그는 이 상황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는 말판 위의 말들로 비유했다. 일본은 내향적으로 방향을 틀어 외부와의 연계를 끊고 스스로의 힘을 강화하려고 할 것이며 한국은 외부로 눈을 돌려 성장 기반이 될 동맹을 찾으려 할 것이다. 그 결과 지역 내 협력은 경쟁과 전략적 거리두기로 대체되는 새로운 균형 구조가 나타날 것이라 했다. 그러나 아르준의 메시지에서 가장 깊은 부분은 그가 이 변화를 더 큰 순환 주기와 연결시켰다는 데 있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시기는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드는 시기가 될 것이다. 마치 오랜 시간 쌓여온 힘이 댐을 터뜨리듯 한꺼번에 분출되어 정치적, 사회적, 영적 구조들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 그의 간견에서 아르준은
오래된 체계가 무너지는 시대에 대해 이야기했다. 견고해 보이던 제도들이 균열을 보이기 시작하고 정당들, 정치적 전통, 심지어 국제 권력 블록들까지도 재편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의 비유는 길고 추운 겨울이었다. 그 겨울 속에서 얼어붙은 얼음은 서서히 녹고 결국 물줄기는 다시 자유롭게 흐르게 될 것이다. 이 순환 주기의 첫 번째 요소는 중국의 권력 균형 변화였다. 아르주는 수년간 단일 지도자 중심으로 집중되었던 구조가 필연적인 전환기를 맞이하며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새로운 중력 중심을 찾기 위한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될 것이었다. 두 번째 요소는 일본이 전략적 이웃들과 거리를 두는 현상이었으며 이는 지역 내 불안정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 보았다. 그리고 세 번째, 아르주는 한국을 이 모든 흐름의 심장으로 보았다. 외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불안정한 모순 속에서 사회적 영적 갱신의 무대가 될 가능성을 가진 나라로 이 지점에서 아르주는 보다 넓은 비전을 제시했다. 그것은 동양과 서양 사이의 새로운 동맹을 통한 결합이었다. 그는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단순한 경제적 협력을 넘어서 기술적 전략적 교량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쇠와 불이 다리들이라는 그의 은유는 반도체나 원자력 에너지와 같은 첨단 산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들 산업은 두 나라의 협력을 떠받치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동맹은 더 큰 길을 열게 된다. 그것은 바로 남한과 북한 사이의 점진적인 화해였다. 아르주는 즉각적인 통일을 말한 것이 아니라 공통된 가치의 회복을 통한 느린 접근을 언급했다. 그의 말로는 5산이 다시 모일 때 진정한 에너지가 한반도로 돌아올 것이다. 많은 이들은 이를 정치적으로 분단되어 있으나 역사적 문화적으로는 하나의 뿌리를 공유하는 한국인의 집단 정서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했다. 아르주는 2025년에서 2027년 사이의 시기를 단순한 외부 변화의 시기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이 시기를 지역 전체 민족들이 내면적으로 변화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가 보기에 지금 중요한 것은 정치나 경제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자기 존재의 본질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였다. 각 나라는 외면적 번영만을 좇을 것인지 더 깊은 뿌리를 찾아 나설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 그는 경고했다. 그의 결론은 분명했다. 미래는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선택에 따라 형성된다. 균형 없는 성장은 내부의 균열을 낳고 정치적 고립은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다. 하지만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고 협력과 인간성의 균형을 도모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아르주는 자신의 비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의 관점에서 그것들은 단지 징후이며 가능한 경로들을 가리키는 단서에 불과했다. 시간은 하나의 직선이 아니라 만났다가 흩어지는 강줄기의 그물이다. 그 흐름은 우리가 어떤 강둑을 쌓느냐에 달려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가 인도,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해 내놓은 예측들을 하나로 모을 때 그의 메시지는 더 넓은 의미를 갖게 된다. 동아시아는 전 세계의 반향을 일으킬 변혁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2025년에서 2027년 사이 정치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새로운 모델이 탄생할 수도 있으며 자연재해는 고통을 가져오겠지만 동시에 지구와의 균형 회복에 대한 필요성을 각성시킬 것이다. 정치적 긴장은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겠지만 그것은 또한 더 공정한 동맹의 필요성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아르준 대부는 자신을 예언자가 아닌 신호의 해석자로 규정했다. 그가 주는 것은 확신이 아니라 질문이었다. 그의 말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데 있었다. 각 민족의 행동, 선택, 우선순위 속에서 말이다. 따라서 그의 결론은 공포가 아닌 책임의 메시지였다. 그는 아시아의 운명, 더 나아가 세계의 미래가 피할 수 없는 사건들보다는 이미 눈앞에 주어진 신호들로부터 배우려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아르준에 따르면 2025년에서 2027년 사이 그 배움은 불가피하게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신호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드물게 찾아오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보게 될 것이다.